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물권법, 제일 첫 번째 주제로서 총론을 생략하고 점유권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물권 다 보신 다음에 총론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섞여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점유권이라고 해서 제일 독특한 형태의 물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제일 독특한 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권, 물권의 종류로서 본권에는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각각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가 본권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테고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한편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치게 되면은 일단은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건을 훔치게 되면. 그런데 현재 그 물건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 부동산에서는 큰 이슈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유권, 매매 계약 등을 체결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게 있게 되면 그때 점유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봐야겠고요. 요즘 문제 대부분은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 요 이슈를 가지고 주로 쟁점을 삼아요. 그래서 지금 물건을 훔쳐서 자기가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직접 점유권. 이에 대해서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이 물건을 훔치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라고 시켜놨을 때 그 사람의 점유를 가리켜서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그냥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 임차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한편 임차인 을이 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사람을 가리켜서 갑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권 또는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의 범주에는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 두 개를 다 묶어서 부를 때 점유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또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둘 다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 병이라는 사람과 이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임대차, 전대차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래서 임대차 한 걸 또 한 번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직접 사용을 할 사람은 임차인이라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을 지배해서 사용 수익할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약법 공부하게 되는 전대차에서 이슈가 되는데, 첫 번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한 경우와 두 번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가서 보게 되면 을이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갑이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요게 기본 출발점. 한편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로 부른다? 전차인이라 부르고요.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점유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전차인이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직접 점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 직접 점유권을 하게 한 사람이 임차인.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이라는 사람도 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요즘 하여튼 대부분이 직접 점유권하고 간접 점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지 멋대로 자, 병과 전대차 계약을 의리 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구조 똑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 전차인이 직접 점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간접 점유권, 그리고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역시 간접 점유권,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느 쪽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임대인은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고요. 임차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다 계약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자, 주된 이슈가 되는 게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 거의 대부분의 요즘의 문제가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이라는 개념으로 귀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서 이건 뭐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 문장 하나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자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언제 써먹냐면 나중에 저기에서 필요해요.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될 텐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은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 할 때 설명드릴 텐데 이런 사안이에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백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을 명의로 원칙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등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법을 잘 모르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이제 을이 이 부동산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에게 뒤에서 따로 논의하겠지만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나중에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면 그때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 점유 취득 시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그때 바로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소유의 의사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의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사망하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요구했던 사안에 있어서 자,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의 점유하고 병의 자기 신의 점유를 아울러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지죠. 애초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를 점유하게 된 원인이라는 게 임대차 해서 이게 소위 이제 내 땅이다라고 점유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인데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을 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다시 산 정리를 드렸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를 통해서 등기만 넘겨받지 않고 이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안 한 상태니까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인에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을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중간에 을이 죽어버려가지고 이걸 상속한 병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머지 채워서 20년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똑같이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될 텐데 다만 갑과 을 사이에 애초에 점유, 을의 점유라는 것이 임대차에 의해서 점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또 병은 둘 다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한번 답이 됐던 명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 태약 계속 중복하게 될 얘기인데요. 점유자가 한 점유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선의 모르고서 자신에게 정당한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평온공인한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 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을이 이 문제 부동산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왜 이걸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년 지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으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다 이때는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20년 전에 점유를 허락했던 이유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보여주게 되면 이때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어 있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선의, 악의 해서 우리가 이제 선의라고 하게 되면 모르고서 하는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원인이 없다는 걸 모르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악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알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악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간 소유서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소유의 의사로는 점유라든가 또는 평온공인한 점유 모두 추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 보이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별 얘기 아니고요. 바로 전후 양시 처음과 제일 끝에 바로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20년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입증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짜리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적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동산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의 객체로서 주로 동산과 부동산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볼펜을 하나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볼펜의 소유자가 누구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이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챕터에서는 주된 출제 이슈가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점유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직접 점유권도 또 특히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점유의 한 내용, 점유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도 내용 가지고 바로 교재 가지고 지문 몇 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핵심 지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점유한다는 것은 물건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우리가 물건 동산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점유라는 개념이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땅 사서 그 땅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니까 바로 등기 넘겨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점유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서 그 정도가 되겠고 두 번째 전세권,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임대차를 가지고 예시를 했었는데 자, 직접 점유권, 진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점유를 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간접 점유자 해서 오른편 해서 이때는 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점유를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요걸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준 사람, 이 사람에게는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그래서 요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요즘 한참 나오고 있어요. 다시 갑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직접 점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 그런데 동의를 얻고 얻지 않고는 중요치 않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또 임대차 계약, 소위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이 전차인한테 점유를 허락했던 사람을 뭐라 본다?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유를 허락했던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바로 간접 점유자라고 해서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거야. 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됐을 때 일단은 직접 점유자는 병이 될 테고 갑과 병이 어떻다?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3번 지문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자, 지금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응용 들어갔죠. 그래서 자 가십시다. 지금 이제 점유 매개 행위 자 해서 뭐 지상권이나 임대차라고 하는 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무효가 됐다.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 갑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자 해서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든 또 나중에 무효가 되든 불문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직접 점유자,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한테 점유를 허락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간접 점유자라고 할 것. 4번 지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주임법상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자,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 임대차 설명을 드리면, 자,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임차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의 특징이 뭐냐면 등기를 안 해도 임대차는 성립하게 될 것이고 대신 이제 단점이 이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병에게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 을은 바뀐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좀 특이한데 4번 주임법상 대항력권인 인도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열쇠 맡긴 겁니다. 열쇠 맡긴 것을 인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말을 되게 꽈놓는데 자, 지금 X주택이라서 갑이 인도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직접 점유자는 누가 되고 을이 직접 점유자가 될 테고 갑이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 근데 이게 말을 좀 꽈놨는데 여기다가 병이란 사람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누구한테?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떠자 직접 점유를 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을도 얻었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은 인도라는 걸 받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직접 점유자가 되겠지만,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허락하면 이것도 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지금 문제의 대부분 맥락이 뭐냐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직접 점유권을 가지게 될 텐데, 동의 있는 또는 동의 없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을은 얻었다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자, 5번 질문은 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면 버립시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양도 담보도 알아야 되고 변수가 많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지문 중에서 어려운 거 가끔 하나씩 더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양도담보까지 소화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자, 용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승계라고 하는 게 포괄 승계라는 개념이 있고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포괄 승계는 사망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켜서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해서 자, 이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뭐로 한다?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이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 점유자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 답이 됐네요. 자, 하자도 승계한다 해서 굳이 쟁점을 삼자라면 이게 유일하게 답이 되는 주제. 하자도 승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 추정 양식. 자,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걸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평온 공인한 점에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과실 없이가 틀렸죠. 현재 우리 민법에서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인한 점유, 선의까지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한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토지에 누가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을 바로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갑이었다 정당한 권리자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X 부동산 위에 갑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서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당 권리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권리적법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다만 이건 어디에서 동산에서만 쓰이는 기법이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여튼 뭐 큰 이슈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많이 뽑고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 요 주제가 주된 이슈. 그 다음에 하자도 승계한다. 요 정도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이 점유권이긴 물권적 청권 얘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좀 독특해요. 따로 매매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 체계상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점유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회복해내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 해서 종류는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권이랑 바로 나중에 직결되게 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준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다시 갑시다. 점유권은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누군가가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라는 것이 바로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침탈 외의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문 자체가 바로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볼펜을 들고 있는데 누가 내 볼펜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애를 찾아가서 어떻다 멱살 잡고 뺏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을이 절도를 해서 이 X 물건을 자신의 주택 등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요. 지금 점유하고 있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자기가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물건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들고 가버렸어. 을이 이 X 물건을 들고 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 구조가 이렇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뺏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1년이라고 하는 제척 기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한번 뺏기고 나서 아무 때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그다지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침탈 외의 방법으로 이 자신의 점유에 방해받고 있을 때 역시 1년 내에 방해 제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청구까지는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 등을 묶어서 부를 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다시 갑시다.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X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갑이 을의 집에 가서 보니까 자신의 X 물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냥 싸우기도 싫고 등등등 해서 이 X 물건을 다시 들고 와버립니다. 그럼 이걸 법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된다? 점유의 침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원이 있든 없든 간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X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갔다 오는 순간부터 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유자인 갑이 자기 집에 놀러 왔다가 이 물건이 여기다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들고 가버렸다고, 그럼 법적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점유의 침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은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일단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일단 물건을 훔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점유물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점유를 침탈해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과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을은 점유권 행사에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점유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개념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원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갈 텐데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볼까요? 다시 반환 청구의 기본 틀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1년 내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점유를 침탈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뒤쪽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점유를 침탈한 자의 포괄성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갑이 이 X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전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목적물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물건 훔쳐가더니만 1년도 안 돼서 뒤져버린 케이스가 있겠다.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을의 상속인이 병이다. 그러면 그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 병에 대해서도 지금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악의의 특별히 숨긴 악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악의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의의 특별히 숨기는 뭐냐면 얘가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물건을 맡아둔 예를 들어서 장물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물앱이 병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살 붙일 거 거의 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슈 침탈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도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도 그냥 넘겨준 거야. 그러면 이건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는 뭐 큰 이슈가 안 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제척기간 1년 도과되게 되면 1년 지나게 되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나중에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똑같은 구조로 가는데 거기는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 때고 내 물건, 내 소유권, 내 소유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점유권만 제척기간 1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이 내용을 다 소화했다고 쳤을 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해서 사안을 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자, 원래 갑 소유의 X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어떻게 한다? 절도 물건 훔쳐가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그 집에 쳐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들고 와버렸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뭐가 된다? 점유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법원의 판사가 딱 보니까 일단 뭐 앞에 구질구질한 얘기는 다 변론을 하고 최소한 을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을의 소송에 응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그냥 순순히 내가 점유를 침탈했고 1년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돌려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원에 와서 뭐라고 또 씨부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판사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내 물건인데 제가 훔쳐간 거고 내가 가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귀찮고 등등등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물건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니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돌려주라고 판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질거리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반환청권을 행사한다는 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법원의 판사는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설령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일단 을의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어떻다? 일단은 반환을 해야 된다.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갑 소유의 X 물건에 대해서 을이 훔쳐가서 절도를 통해서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갑의 소유권도 침해했고요. 또 갑의 점유권도 침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별로는 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가서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주장을 한다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야야 도둑놈을 너 저 갑의 점유권 침해했으니까 돌려줘라는 판결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유를 회수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가서 눈에 보인다고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을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참 살기 어렵습니다. 법을 알게 되면 무조건 법원에 상시 출근해서 뭐 어려움이 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쇼를 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직접 물건 들고 오고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점유물 반환 청권의 주요한 내용.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이거 나왔었죠. 점유권의 기인한수 바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점유침탈 외의 방법으로 점유에 방해를 받은 점유자 방해가 끝나는 날부터 1년 내에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그 외에도 방해 예방 청권이라는 개념도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유치권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유치권 공부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 이런 경우 간단하게 보게 되면 갑 소유의 X 물건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돼서 X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돼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해서 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주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못해라고 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유치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유 침탈이 있게 되면 유치권자 점유권을 기한 반환 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할 텐데 이건 나중에 유치권 할 때 논의를 하게 될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이제 반환 청구권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게 특이한 쟁점이야. 나중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얘기할 때는 제척기간 개념이 없는데 하나 이슈. 그래서 87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좀 보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게 답을 뽑았어. 계속 출제 이슈가 뭐야?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비교하는 거야. 점유 보호 청구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반환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점유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서 점유물에 바로 회수를 하거나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점유권의 범죄는 직접 점유권 당연히 있고요.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뭐가 된다? 점유권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게도 당연히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두 번째요.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 구성할 때 자꾸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도한 경우, 양도한 경우 이것은 어떻다?
지금 점유물, 어떤 점유물에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을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전차인 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그 케이스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간접 점유권 일단 가지고 있고, 임대차까지 하면 갑은 간접 점유권 가지고 있고, 을은 직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X, 자, 부동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한다라고 하면 점유를 침탈한 거거든요. 갑은 또는 을은 그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왜?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근데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을이 어떻게 한다? 점유권을 양도해줬다. 또 목적물을 점유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 그라고 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서 점유를 침탈한 것은 아니다. 침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모두 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라는 표현을 썼고 이 지문에서는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상적으로 넘겨줬을 때, 자,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할지라도 갑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바로 현재 직접 점유자 병에 대해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침탈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직접 점유자가 됐든 간접 점유자가 됐든 그 이사에 반해서 뺏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점유의 침탈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든 안 받든 양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3번 지문 가볼까? 3번 요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최근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요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물건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물건을 반환받아야 되지, 직접 가서 소유자라고 들고 와버리게 되면은 이때 도둑놈이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점유자, 이제 도둑놈 얘기입니다. 점유자 바로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다시 물건 찾은 사람은 돌려주라고 얘기했던 거, 이때 바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출제 영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신 이 점유권의 개념 아시고, 점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을 알았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사연들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세권 이런 거 할 때, 또 유치권 이런 거 할 때 점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곳곳에서 얘기가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물권 중에서 지역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지 않는 그런 권리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점유권에 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바로 점유의 태양 그리고 회복자의 관계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